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삶의 의미를 찾아라. 삶의 의미는 참 중요한 건데요. 먼저 가볍게 서두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또한 살아도 좋은 것입니다. 목숨 바칠 거리가 없는 삶은 살만한 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열심히 살 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삶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 체계거든요. 의미가 없는 삶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삶이 사라지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제 인생 경험에서 혹독하게 온몸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 삶에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제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전에 한두 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한번 반복되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 어머니 얘기인데요. 제 어머니가 이제 23세 어린 나이에 결혼했죠. 24세 이제 저를 낳았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40대 중년이 되고 보니까 참 외람되긴 하지만 애를 낳았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23살, 4살이 요즘 아직 결혼도 안 해, 다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도 영문 모르고 결혼해서 임신해서 저를 낳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데 제 어머니의 신혼생활은 이제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워낙 팍팍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할아버지가 워낙 완고한 장자 상속제 신봉자라서 큰아들만 중요하다 이거죠. 저희 아버지가 둘째였거든요. 둘째인 저희 아버지는 28살까지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결혼하자마자 쫓겨났어요. 큰아버지 재산 물려주기 싫어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경남 사천이라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부산으로 쫓겨서 이제 내려왔는데, 28살에 평생 시골 살던 사람이 부산 내려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학력도 중졸이었거든요. 중졸이고 기술도 없던 아버지는 이제 부산의 부둣가에서 이제 그 화물 배에 짐 싣고 내리고 하는 그 하역 작업하는 그 부두 노동자가 됐죠. 그리고 단칸방 하나 겨우 얻어가지고 이제 신혼살림 시작했죠. 제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숟가락 하나 없이 살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과장된 표현인가 했는데, 실제로 숟가락도 없어가지고 다 샀다고 합니다. 근데 숟가락 2벌, 젓가락 2벌 사고 밥그릇 한 2-3벌 사서 이제 살림 시작한, 진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옛날 분위기에서는 그냥 선 한번 보고 잘 알지도 못한 채 결혼하잖아요. 그래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아버지 성격이 우락부락하거든요. 제 아버지가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좀 거칠고, 게다가 애정결핍이 심해가지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성격이라서 밥 먹다 화가 나면 밥상 팍 엎어버리고 이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정부치기도 쉽지도 않고 생계도 어렵고 끼니 때우기도 버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임신했을 때는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심해가지고 임신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급성신염이 생겨가지고 일주일간 책에는 일주일이라 적었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한 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앞이 안 보였대요. 앞도 못 보고 누워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만 먹으면 금방 낫는다고 했는데,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던 시절이고 해서 약값조차 없었죠. 그래서 약도 못 먹고 그냥 몸으로 버틴 거죠. 그러다가 죽을 고비 끝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저를 낳았죠. 저를 낳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도 걱정이 엄청 되는 거죠. 저런 남편하고 숟가락 하나도 없는 살림. 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앞이 막막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24
때고 애 하나 생긴 이제 제 어머니는 뭐 신혼 때기죠. 이제 신혼 때가 뭐 몇 년 동안이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좌절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첫째가 걷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막 걷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둘째가 막 생기고 이제 제 동생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 조그만 애들이 엄마라고 자꾸 엄마한테 달라붙더라 이거죠. 그러자 이제 제 어머니 마음 한구석에 이제 막 감동의 물결이 막 뭉클뭉클 차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조그만 것들인데 내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 달라붙고 좋아할까? 이것들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제 어머니가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자, 이런 이제 작은 감동을 원동력 삼아서 제 어머니가 이제 신혼의 어려움을 넘어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2, 고3이 되니까 어머니 신장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치료를 제대로 못했던 신장염이 계속 악화가 되고 이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수시로 응급실을 들락날락했고 마침내는 이제 복막투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복막투석은 이제 신장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공적으로 그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물주머니를 폐 구멍을 뚫어서 찹니다. 그러면 그 노폐물이 이제 삼투 작용에 의해서 그 걸러져서 그 물주머니 속으로 노폐물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하루에 한 네 번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주머니 항상 차고 다니면서 하루에 4번 이상은 갈아줘야 되니까 그 불편함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뭐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 상처가 결국 그 몸의 상처가 되었죠. 결국 한 40대 넘어서자마자 이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온몸 관절이 퉁퉁 부어가지고 거동을 못했죠. 이게 심하게 부으면요 멀쩡한 사람이 온 관절이 막 퉁퉁 물풍선처럼 부어 올라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아파서 꼼짝 못하니까. 게다가 뭐 그때 이제 또 제가 고등학생 때쯤 되니까 동생이 또 이제 뭐 이런 어두운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하여튼 뭐 문제아가 돼가지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뭐 맨날 여기저기 싸움하고 이런 이제 문제 학생이 됐죠. 또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시험 볼 때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재수하고 또 삼수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때 이제 재수할 때 저희 어머니 하루는 뭐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재수하는 큰아들 도시락 2개를 쌉니다. 점심 저녁 2개 싸는 거죠. 그 아픈 몸으로도 제가 체력이 딸릴까봐 불어 이제 뭐 엄청 힘들어하고 이럴 때 소고기 볶아 소고기 도시락도 싸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중환자인 아버지를 병구원하고 챙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복막투석할 때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이 집안에 이제 돈을 벌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저희 집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저희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가 이제 구멍가게를 만들었죠. 저희 집 한쪽을 헐어서 이제 고쳐서 구멍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구멍가게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 구멍가게 하루 종일 갇혀가지고 이 뭐 물주머니 갈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밤 12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근데 12시 되고 가게 문 닫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 동생이 그때 한창 또 사고 칠 때라서 동생 찾아 막 다닙니다. 뭐 택시 타고 여기저기 뭐 당구장이니 어디니 뭐 이렇게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새벽 2시, 3시나 돼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애가 뭐 범죄라도 저질지 모르고 이러니까 항상 찾아다니고 잡아오고 뭐 계속 이제 신경 쓴 거죠. 그러니까 제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병관하고 구멍가게 하고 제 도시락 2개 싸고
제 동생 챙기고 그걸 다 하신 거죠. 이런 시련이 한 몇 년, 2, 3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참 엄청나게 가슴이 뭉클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같은 중환자가 숨쉬고 살아있기는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 병구안도 하고 잠도 2~3시간만 자면서 가출한 작은 아들을 새벽까지 찾아다니고 재수하는 큰아들 도시락 2개씩 싸고 거기에다 구멍가게까지 하면서 돈도 벌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중 하나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할 텐데, 예. 참 이게 인간의 능력은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인간의 정신력은 어떠한 악조건, 인간의 강한 정신력은 어떠한 악조건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저는 그때 배웠죠. 어머니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스승이 저희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강한 정신력은 어떠한 악조건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힘든 시간도 이제 뭐 나중에 저는 대학 갔고 그리고 군대 갔고 제 동생도 그러다가 이제 또 군대도 가고 이러면서 어쨌든 저희 아버지 몸도 조금씩 나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기는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힘든 시절이 지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되었을 때 제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이제 물었죠. 도대체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안은 다 무너진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두 아들도 남편도 살 수 있다. 무슨 수를 쓰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 그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때 어머니는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버틴 거죠. 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힘은 정말 크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느꼈죠. 지금 제 어머니가 이제 한 68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68인데 저희 어머니와 같은 병을 앓던 사람들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을 앓던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뭐 망가진 신장을 갖고 거의 40몇 년을 살아낸 거죠. 살아낸 건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환갑 축하 모임 할 때 참 감동스러운데 오래전에 이제 어머니 회갑 축하 모임 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살게 되었고 대학 보내고 나니까 애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살아야지 하다가 살게 되었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손자 볼 때까지는 살아야지 하다가 살게 되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벌써 이 정도 살고 보니까 이젠 사는 데까지 살아야지 하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 어머니는 보통 사람들이 그 살 수 있는 삶의 조건, 뭐 이 신체적으로도 최악의 조건이었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가족 상황도 최악이었는데, 그걸 내가 살아야지만이 되겠다는 의미로 그 모든 상황, 힘든 상황을 이제 돌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저희 어머니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 살아야지 하다가 살게 되었고, 대학 보내고 나니까 결혼시킬 때까지는 살아야지 하다가 살게 되었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손자 볼 때까지는 살아야지 하다가 살게 되었고, 벌써 이 정도 살고 보니까 이젠 산 데까지 살아야지 하고 산다. 예. 결국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결국 그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은 사실 가장 큰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 신장은 뭐 지금까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물론 계속 안 좋아지는 과정이었고, 제가 재수할 때까지는 어머니 복막투석 했고, 재수할 때 신장 이식 했고, 그것도 한 10몇 년 지나니까 그것도 수명이 다해서 다시 혈액투석하고, 요즘은 다시 혈액투석이 부작용이 생겨서 복막투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투석과 이식의 부작용으로 온갖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뭐 힘들게 살고 있지만 뭐 요즘도 어머니의 가족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요즘 아버지도 계속 아팠거든요. 뭐 류마티스, 중풍, 위암까지 그 평생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온갖 병 다 앓았는데 아버지가 항상 아프니까 또 그 아프면서도 아버지 보살피느라 겨를이 없습니다. 뭐 어머니의 몸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살라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뭐 사는 게 쉽지 않은 사람한테 오래 살아라 이 얘기는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이제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혼자 좋기만을 바랬다면 결코 오늘날까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당신 자신보다 가족을 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삶이란 것은 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실은 나쁠 때가 더 많습니다.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쁠 때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삶이란 것은 나를 포함하고 넘어서서 다른 존재까지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외의 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생길 것이다. 삶의 의미, 나는 왜 살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옛날에 봤던 내용인데, 미국의 어떤 아가씨가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매일 조깅을 했는데, 조깅 광이었습니다. 하루는 조깅하다가 무장 강도를 만나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애만 태우던 부모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평소에 신던 조깅화를 깨끗하게 씻어서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조깅광이었던 그녀가 사고 당일에도 신고 있었던 운동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발을 운동화를 갖다 놓자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완쾌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조깅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혼수 상태에 빠진 몸을 깨워낸 것입니다. 결국 삶의 의미는 바로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으로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의 이제 유태인이었는데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에 끌려가서 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유태인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엄청난 그 삶에 대한 엄청난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인간은 삶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삶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써가지고 그게 엄청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쳐서 수천만 부가 팔립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Life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아니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빅터 프랭클. 그 사람은 왜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느냐?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살아야 되냐?
제 어머니 삶을 볼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삶도 너무 괴로웠고, 이렇게 괴로운데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은. 마찬가지로 빅터 프랭클도 이 수용소에서 말 그대로 이거 데스 캠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긴 죽는 곳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영양실조로 죽든지 추워서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가스실에서 죽든지 그냥 다 죽어 나가는 곳입니다. 반수 이상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냥 스스로 죽든 맞아 죽든 아니면 가스실에서 질식해서 죽든 굶어 죽든 뭐 3분의 1, 3분의 2, 반 이상이 뭐 다 뭐 정확한 비율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다 죽어 나간 상황에서 어차피 살아 있으면 수용소에서 오래 살면 산 만큼 하루라도 더 살면 하루라도 더 고통받는 거거든요. 이거 마치 고문받는 것과 같은데 그 상황에서 빅터 프랭클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을 살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삶은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살만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삶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 살아야 될 이유가 삶의 의미다. 삶의 의미를 우리는 꾸준히 찾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빅터 프랭클의 일화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해왔는데 이 빅터 프랭클의 일화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의 방장 한 명이 1945년 2월에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전쟁이 3월 30일에 끝난다는 말을 이 제수는 듣습니다. 그는 이 꿈을 예지몽으로 여겨서 꿈의 내용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꿈을 꿨다고 프랭클에게 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한 날이 바로 3월 1일이었습니다. 1945년 3월 1일에 자기 2월 달에 꿈 꾼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월 1일이고 3월 30일 날 뭐 전쟁이 끝난다는 말을 꿈속에서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언제 행복했죠. 그래서 희망과 기쁨에 차서 한 며칠 동안 아주 즐겁게 생활합니다. 상황은 뭐 비참했지만. 하지만 30일이 되어 가는데도 전쟁이 끝날 거라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29일 날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쓰러졌고 30일이 되자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31일에는 마침내 죽어버렸습니다. 자, 뭡니까? 자신의 희망. 30일 전까지는 30일에 희망이 전쟁이 끝날 거라는 희망, 그런 희망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30일 되자 희망이 사라지고 갑자기 확 죽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삶의 의미, 희망이 또 삶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삶을 놓는다. 또 빅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와 45년 신정 사이에 수감자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겁니다. 왜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날 거라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이런 은근한 희망을 가졌던 거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그 희망이 사라진 순간 다들 생명을 놓은 거죠. 목숨줄을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조건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죽으면 삶이 죽습니다. 몸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은 의미가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삶은 죽은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의미다. 의미가 죽으면 삶이 죽는다. 그 의미가 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결국 뭐 가장 큰 의미는 사랑이죠. 그 다음 희망,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내가 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20살에 왜 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한 40 정도 되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는 게 이제 확 깨달았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살아야 되는 이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걸 위해 살아야 돼 하는 게 이제 한 40살 전후로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실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뭐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게 이제 제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살은 결국 뭐냐면 살아야 될 이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 것인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찾아라. 근데 이런 질문 던지면 아마 대부분 엄청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부담스러워 할 건데, 이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찾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